네, 대한민국의 전역을 책임지고 있는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 얘기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 김정혁 최고위원과 우리 맥 소장님이 굉장히 길게 말씀하셔서 묵묵하게 근심 어린 눈빛으로 듣고 계셨던 우리 김웅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 박 실장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원님. 뭐 일단 김대남 씨 같은 경우 그 용인 갑에 출마를 하려고 예.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현모 비서관이 내려오면서 밀려났죠. 뭐 거기에 대한 그 아쉬움이나 그래야 되나 섭섭함이 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걱정한 부분이 우리 당뿐만 아니라 김대남 씨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봤을 때는 나 알고 있는 건 다 까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고 아,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일단은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게 대처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야 나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가 나를 공격하려고 했다 거 봐라 정치 공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김대남 씨 이야기가 신빙성이 있다는 식으로 지금 갖다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근데 본인한테 불리한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거짓말일 거야. 근데 나를 치자라고 했던 거 그건 사실일 거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실 여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는 딱 그거 같아요. 여사가 이철규를 통해서 공천에 개입했다예요. 녹취록 내용 중에 그 부분이 예, 있죠. 예. 예. 그게 지금 사실은 가장 그 핵심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 이걸 부정도 긍정도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본인은 시스템 공천을 했고 내가 원칙대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여사가 이철규를 통해서 공천 개입했다라고 이야기하면 김대남 씨는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를 치려고 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제보를 줬어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럼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야라는 것을 이렇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그거 자체는 앞뒷말이 서로 안 맞는 것이고 신뢰 자체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양반은 진짜 막 다 터뜨려 버리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나오고 있어서 뭐 앞으로 좀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공천 이야기가 이제 뭐 드러내놓고 나온 거라서. 예. 공천 얘기로 하면 당시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공천에 대해서는 뚜렷한 영혼이 없는 공천이었다라고 했지만 친윤 공천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친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다. 우리 친윤 공천이면 친윤 핵심 예를 들어 대통령실 출신 비서관들이 단수 공천 됐어야 되는데 떨어진 사람도 많았다. 그래서 아니라고도 하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겠죠. 그런데 전반적인 평가는 용산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다는 평가가 당시 있었고 예.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 중에 다 친윤 공천이겠습니까? 긴 곳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비례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거의 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주기환 당시 비례대표 22번인가 23번 받으니까 대통령이 다음날 그거 때려쳐 민생 투표할게 요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완전히 주도적으로 했는데 요거는 왜냐하면 지역구 공천에서 용산의 입김이 셌다는 거에 대한 반발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공천은 그러면 용산의 입김이 대통령뿐이었겠냐? 여사도 입김이지 않았냐? 당시에 그냥 공천 이쪽에서는 공공연하게 있었던 얘기였고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누군가 나는 여사 픽이었어 이런 말을 했지만 증거는 없으니까요. 예. 근데 그런 정황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 그리고 김대남 씨 관련돼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건 김대남 씨 개인이 홧김에 또는 허풍에 이렇게 한 거냐. 앞서 이제 그 김정일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표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니네가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한동훈 후보가 대권 주자로서의 40만 깃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을 할 거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최소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김대남 씨가 낼 수 있지만 실행도 했지만 누군가는 이걸 승인하고 사후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강한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로 노른자인 서울보증보험에 감사자를 주지 않았겠냐라는 거고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의 일탈인 거고 그리고 이걸 국민의힘에서 보면은 해당 행위죠. 그래서 신조 총장 같은 경우는 뭐 보수의 이완용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는데 예.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보수단체
세민연을 우리가 해서 서울에서 고발 우리 내가 했어라고 털어놓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분이 했던 거는 사실은 해당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공작이 본질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있었던 또는 뭐 나온 지도 됐었던 때도 있었지만 이분이 대통령실에서 했던 임무는 공작이었다. 이게 보는 게 본질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를 해서든 밝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보수단체를 통해서 언론사를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 네. 지금 아직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제 감사가 시작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감사 말고 이분이 또 직이 감사인데 연봉 3억짜리 금융 공기업 그거 감사하잖아요. 보증보험 감사. 예, 보증보험 감사자. 감사를 예, 받아요. 예, 감사가 또 감사를 받을 것 같은데. 감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안 떠나고 있는데 예. 그게 워낙 좋은 자리라고 얘기를 하니까 연봉 3억. 연봉도 엄청 많고 뭐 3억? 관용차도 있고. 예, 관용차에 뭐 기사에 예. 또 뭐 비서에 예. 뭐 이렇게 월 500에 가까운 판공비에 뭐 어허. 어떻게 보면 뭐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뭐 상당한 어떤 꿈의 직장 같은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얘기가 뭐 3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얘기를 했는데 아니 3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아하. 거기가 어떻게 그런 자리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물러나고 있어요. 안 물러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잠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요. 예. 저도 이제 들어와서 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선수로 뛰고 있었지만 예. 나중에 장동혁 그 최고나 이분이 사무총장이었으니까. 근데 그 이전에 이제 그 이철규 그 전 사무총장께서 그 상당 부분 이렇게 좀 틀을 짜놓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온 다음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그 부분은 그냥 다 쳐내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영선 의원과 뭐 김모 검사가 뭐 지금 그 명태균 씨가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예. 지역에서 그 논란이 되니까 둘 다 그냥 쳐버려라 그래갖고 잘라버린 거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어서도 뭐 아까 뭐 단수공천 복수공천 얘기하셨지만 어지간하면 그냥 경선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이 김대남 씨가 뭐 어떤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폭로를 할지 뭐 다 폭로를 할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뭐 한 대표로서는 뭐 어려운 입장이지 않겠느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뭐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이게 무슨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뭘 좀 잘못한 게 있든가 뭐 예를 들면 공천에서 무슨 사심을 내서 했던 게 있든가 혹은 처리를 명백한 걸 잘못한 게 있으면 모르는데 예. 그거는 저는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피해자로서의 그 부분은 이게 이 사람이 주장을 해서 그 기사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SNS에 작심 발언까지 하고 이 감사해야 된다 한다면 감사의 대상과 감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실 배우를 밝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궁금했었잖아요. 네. 배우가 대통령실까지 갈 수는 대통령실까지 없죠. 왜냐하면 당무기 때문에. 당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나름 누구를 타겟을 해야겠다. 아까 김용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대남 씨 입에서 거론된 이철규 의원이고 친윤의 핵심이었고 당시에 인재영입위원장을 하면서 공관위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70억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여의도 연구원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공관위원 정도 아니면 위원장, 영입위원장 정도가 돼야만 손을 댈 수 있는 자료라고 봤을 땐 합리적 의심으로 거기가 타깃이 될 공산이 가장 큽니다. 청와대 아니죠 용산까지 가는 것들은 좀 과한 얘기 같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이철규 의원만 그리고 김대남 전 행정관의 부분들의 면밀한 확인을 하더라도 이건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궁지에 물린 한동훈 대표가 약간은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카드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왜 이러지? 보통 이렇게 전공을 세우려면 적은 아니지만 민주당에 있는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타격 데미지를 줘서 잘했어 하면서 뭐 감사도 주고 어디도 가고 이런 공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같은 예를 들면 식구인 한동훈 대표를 아무리 선거라도 뭐 예를 들면은 비판해서 궁지에 몰아 그러면 전공 인정받아서 좋은 자리를 가는 거야. 이런 로직들로 지금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국정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를 뭐냐면 진짜 권력 노름에 서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권력 노름에 아니면 어떤 신선 노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팽팽한 어떤 기싸움에 진짜 도끼자루가 썩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저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이거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되나? 누군가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녹취가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자, 그럼 이제 이 감사 대상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이냐? 뭐 당내 감사를 한다면 아까 거론된 이철규 의원까지 감사 대상 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건 의원님? 이제 제가 봤었을 때 그 뭐 당 대표가 어느 정도 이제 감사 지시를 하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갈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대남이 지금 뭐 몇 가지 이렇게 던지고 있는 말들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뭐가 나올지를 더 모르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감사를 얘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제 감사 범위를 이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감사 범위를 정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양반이 감사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당내 감사 가지고 이게 뭐 밝혀지겠습니까? 사실 어렵죠, 그건. 김유혁 최고. 일단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 70억 어쩌고 우누누 하는 것들은 뭐 저 공관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총선 백서팀에서 조사한 거예요. 총선 백서팀에서 여러 가지 그 소위원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여의도 연구원 소위원회가 있었고 예. 거기서 이제 여의도 연구원하고 만나고 접촉하면서 뭐 여론조사는 어떻게 했냐 뭐 했냐 뭐 이런 거 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그 철저하게 대회 비였어요. 그래서 그거 뭐 얘기한 다음에 다 자료도 수거해가고 뭐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책이 나올 때까지는 그게 공개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찌된 셈인지 그 내용의 일부가 그 김대남 씨한테 가서 김대남 씨가 그걸 또 왜곡을 해서 그런 식으로 뭐 70억의 뭐 횡령 뭐 이렇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 기자한테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공격이 들어오고 뭐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철저하게 본질이 공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거기가 포인트가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한테 이게 자료가 어떻게 넘어간 거냐, 이 대외비 자료가 도대체 예. 어떻게 넘어간 거냐가 굉장히 핵심적일 것 같아요. 그게 뭐 우리 백서 위원들 사이에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건네줬다가 그게 다시 넘어간 건지 그런 부분이 뭐 문제점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당원으로서 이게 이 사안을 지금 용산에서 왜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런 거를 문제 삼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용산에서 더 먼저 화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뭐 무슨 말하기도 참 뭐하네요. 뭐 그렇게 아까 꼴통 무슨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사에 대통. 대해서도 네. 뭐 개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용산이 펄펄 뛰면서 이 어떻게 기강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조사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옳다고 생각해요. 예. 당사자가 지금 대통령과 여사 한 대표 아니에요. 그럼 한 대표 쪽에서는 이게 도대체 우리 당에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그 진상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용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뭐 이게 뭐냐 도대체라고 예. 조사를 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꾸로 왜 이걸 자꾸 떠드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국민 감정이나 우리 당원들이 바라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당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 그리고 용산에서 그 근무했던 공직자가 우리 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여사에 대해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저 하나 여쭤볼게. 예, 짧게 마무리. 예. 잠깐만 얘기하면 조정훈 의원을 총선 백서 팀장에 임명한 게 이철규 의원이라고 그때 알려졌거든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서 이철규 의원과 조정훈 의원 그러니까 총선 백서 팀은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꼭 그분이 배후에 있다는 게 아니라 녹취에 거론된 상황에서는 이철규 의원이 이번 감사에서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뭐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국민의힘 여당 얘기는 마무리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선거법 얘기의 최고 전문가가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또 이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여당에도 갈등이 지속되지만 민주당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제 오는 11월 15일 그리고 25일 날 중요한 재판 1심 선고가 2건이 예정돼 있는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적당하다, 민주당에서는 과하다, 판사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 김웅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죠. 일단은 위증보다는 모든 게 교사범이 그러니까 본범보다 교사범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건 맞습니다. 죄질이 훨씬 더 예. 불량한 거죠. 그래서
3년 정도 글쎄요. 제가 구형을 했으면 저는 좀 더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게 위증 교사의 뭐 법정형도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위증이나 무고라는 죄가 매우 위험한 게 결국은 우리나라가 마지막에 갔었을 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 사실 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위증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선서하고 나면 거의 그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위증이 너무 판을 치고 있고 그 위증죄에 대한 그 어떤 그 해악에 대해서 지금 좀 무감각한 상태예요. 근데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 위증을 했던 본인이 나는 위증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 뭐 나온 녹취록에서 보면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근데 이게 왜 위증이냐라고 이재명 이야기, 대표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민주당 의원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위증이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한테 그랬어요. 형님하고 저하고 어제 저녁에 술을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어제 형하고 저하고 안 만났잖아요. 그렇게 사실대로 안 만난 게 맞잖아요. 그 사실대로 말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위증교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전체적인 취지로 봤었을 때 본인이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이대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게 명백하고 그거에 의해서 사실은 본범이 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본범이 인정을 하는데 교사했던 사람이 나는 뭐 모르는 일이고 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다. 나로서는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라고 빠져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박선태 씨. 제가 궁금한 게 저도 이제 그냥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딱히 누구를 정치적으로 지지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보기에는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 이재명 후보죠. 길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얘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오래전 일이지만 요런 거 했는데 그걸 좀 사실대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이제 성남시장과 해서 본인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했던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그렇게 위증교사.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정확한 사실은 사실 모르죠. 근데 뭐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해 달라는 걸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은 강하게 들어요. 근데 만일에 이재명 대표가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본인이 그것과 반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입증 자료가 없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럴 것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고 네. 하고 내 기억은 이게 맞다라고 하면 위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그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전체적인 취지 자체가 뭐냐면 이 과정에서 결국은 KBS하고 짜고서 나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건 일종의 뭐냐면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나는 내가 그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이런 식인 거죠. 어제 우리가 술자리에 형님하고 저하고 술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어제 목욕탕 갔었잖아요. 라는 식으로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둘이 안 만났다라고 기억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 만났잖아요. 그렇게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 기억에는 그래서 기억에는 반하는 게 아니에요. 위증이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뭐냐? 우리 어제 그 술집에서 만난 게 아니고 목욕탕에서 만났잖아요라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주장을 하는 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자, 김정혁 최고위원, 서영주 소장님 누구 먼저 하시죠? 서영주 소장님부터. 뭐 이제 저희 시간이 예, 왔습니다. 예, 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구형 부분들은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지요. 그러니까 검찰이 감정적 구형을 했을 것이고 이게 지금 양형 기준이 있어서 2년 3년이지 무기징역이었으면 검찰은 무기징역 때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재판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된다면 합리적 재판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말하자면 민주당 내의 전반적인 분위기긴 해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위증교사 구형 이후에 3년 이후에 적극적으로 녹취를 공개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걸 보면 예. 이게 녹록치는 않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재판이.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부의 시간입니다. 제가 어디에 나가든 뭐 이 구형에 대해서 평가하라 그러면 검찰은 감정적으로 구형한 것이고 결국엔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는 것인데 예. 다만 여론전을 펼치는 이유는 알겠어요. 결국엔 재판부도 솔직히 국민 여론을 안 볼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증 부분들이 많은 율사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이거는 명백한 위증이다. 또 어떤 율사들은 아이 뭐 이게 무슨 위증이냐. 이건 위증에 속하지도 않고 예. 22년 전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억들을 더듬기 위해서 했던 얘기면 이거는 위증이라고 보기 힘들다. 심지어 이제 이 김진성 씨가 갑자기 위증으로 진술을 바꾸고 그가 관련됐던 세 건의 어떤 검찰의 혐의가 최근에 조금 덜어지는 부분들을 보면 상황상 뭔가 검찰에 여러 가지 장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측면들을 재판부도 안다면 그러면은 이제 재판부가 또 현명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일정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기운이 없어. 기운이 많아요 지금. 기운이 많아요. 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얘기하려고 그래요. 한 2분 남았는데.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위증교사가 징역 3년 그리고 그 앞에는 징역 2년이었죠, 거였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떠한 중요한 판결이 나오면 이게 대선 주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김정혁 최고 말씀 짧게 하시고 이어서 김웅 의원님 말씀 주시죠. 저는 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음행 그 예를 들면 그 음행의 상습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처벌이 더 가중되는데 이분이 검사 사칭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것도 문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 부인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재판에서도 계속 부인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아 이분의 말은 좀 신뢰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인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게 모라토리움이 성남시가 모라토리움이라느니 뭐라느니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해서 표를 얻어낸 그런 경력이 있다는 보도들이 있는 거 보면 저는 상당히 그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엄중하게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아마 11월 달에 민주당의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와야지 맞습니다. 제가 저희 당이나 용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비판하듯이 그때는 우리 서영규 서영주 있어요. 제 목소리 작아요. 서영주 맥 소장님께서 그때는 뭐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비판해 주실 한 것을 번이 저번에도 그랬던 거 믿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서영규 씨가 아닙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기 뭐 저 같이 당에서 출입할 때 후배여서 미안해요. 용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유죄라뇨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서영규. 그렇죠. 조금 예. 목이 내가 어떻게 하려고 목이 더 이제. 쉬어요. 예, 백 성대모사 소장님 어떻게 하려고 이제 11월 달에 자, 3초 남았는데. 자, 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그 공직선거법은 벌금형이 나올 것 같고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집행유예. 생각을 하고 아.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은 제가 봤을 때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이화영이가 9년 6개월 나왔는데 그리고 그거는 사실 증거관계는 이미 법정에서 법원에서 이미 그 진술의 임의성은 확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대박일 것이고 저는 민주당한테 11월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죠? 예.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배심원이라면은 의심은 가는데 그렇다고 죄를 묻기는 확정적이지 않지 않아? 요 정도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노컷 대련 함께해 주신 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서영주 맥 소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